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란을 전후한 무렵의 동아시아 정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변동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서양 제국의 영향력까지 같이 미치고 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동의 현장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격동의 현장 속에서 조선 왕조의 관인들이 저러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그러한 시사점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갖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임진왜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임진왜란은 적어도 16세기 후반, 나아가서 17세기 초반에 걸친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뭔 얘기냐면 1592년 4월 달에 일본이 처음 부산에 병력을 보냈을 때 2만 명의 선발대를 보냈는데, 외란이 한창 진행될 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약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가 한창 많은 병력을 보냈을 때 대충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군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본군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하던 1593년부터 98년 이를 때까지의 조선군의 숫자도 대충 15만 안팎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18만, 10만, 15만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수학이죠. 응? 얼마입니까? 43만 명. 조선이라고 하는 좁은 반도 지역에서 일본군, 명군, 조선군 4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함께 뒹굴며 싸웠던 관례는 당시의 동서 역사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4년 전에 영국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른바 아르마다라고 불리우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대서양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 양쪽의 싸움에 관련되었던 병력이 기껏 수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저 스케일의 크기로 보더라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 외란을 이해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동서양을 막는 커다란 전 지구적 변동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에게 정장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저 같은 복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한국 남자들에게 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저와 같은 복장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까?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가 채 안 됐죠? 그리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서양 세력, 아까 얘기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동양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동양으로 진출해서 동아시아나 혹은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식민지를 만들고 바로 유럽인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만든 다음부터 바로 유럽인들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이고, 바로 유럽인들이 정장이라고 만들어 온 체제가 바로 지금 제가 입고는 그런 정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과연 유럽인들과 같은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로의 진출, 이런 것이 과연 없었는가? 없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일찍이 이 서양으로의 진출은 아니지만 일찍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함대,
커다란 규모의 병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입해서 해외 원정에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바로 서기 1401년부터 시작된, 1401년이면 명나라 영락제라고 하는 임금 때인데, 이때 정화라고 하는 환관이 60여 척의 배에다가 약 2만 7천 명의 병력을 태워가지고 중국의 상하이 남쪽을 출발해서 남아시아의 말레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 인도를 거쳐가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동해안까지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냐면 1492년입니다. 따라서 이 정화라는 사람이 이끌고 갔던 원정 함대는 서양인들의 서인도 제도 발견에 비해서 얼마가 빠른 겁니까? 최소한 90년이 빠른 거죠. 그런데다가 당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끌고 갔던 배의 크기는 대충 250톤에서 500톤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250톤에서 500톤이라고 하니까 와 하시는데, 글쎄 몰라, 저 한강에 맨날 나룻배만 보시다가 250톤에서 500톤짜리 배를 얘기하시면 클 수도 있지만, 당시 정화가 2만 7천 명의 병력을 끌고 갔을 때 정화 함대의 배의 크기는 오늘날 뭐로 추측하고 있냐면 대충 2,000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끌고 왔던 배보다 10배 정도가 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중국 학자는 8,000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해군이 막 만들어내고 있는 구축함의 크기가 4,000톤 안팎이니까 8,000톤이라 그러면 입을 갖다가 벌리고 나서 담을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뭐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이 과장이 심하고 속된 말로 뻥이 세서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별로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957년에 상하이 남쪽에 보선창이라고 하는 명대의 조선소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시 배를 만들던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출토가 됐는데 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거 크기를 재보니까